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신현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상속세라는 게 국민의 부를 착취하는 징벌적인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상속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상속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당면하게 되는 문제죠. 소득세라는 거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나쁜 구조가 되어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987년도에 이 소득세 구간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구간이라는 것은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득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8,800만 원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득세율이 35%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율을 여기 지금 먼저 보시면은 8,800만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의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자기 소득의 35%를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런데 이 35%가 다가 아니죠. 이 35%에 추가해서 지방세라고 해서 10%를 또 더 내게 됩니다. 35%에 10%니까 3.5%가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38.5%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뭐 실업보험료 등 장기요양보험 등을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게 약 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8.5%에 9%를 더하면 47.5%가 되죠. 그러니까 8,80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미 1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5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어도 돈 쓸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세금 구간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1987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는 뭐 물론 8,800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35%의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조정이 안 됐죠. 지난 뭐 1999년도에 뭐 약간의 이제 조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 것만 해도 85%가 올랐고요. 그런데 25년간 기본 공제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기본 공제액 150만 원이라는 것은 25년간 변화가 없고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면은 이 180만 원의 공제도 2024년 기준으로는 28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그 공제조차도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서 월급을 더 받는 거는 그 물가를 반영해서 우리가 생활비가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월급을 더 받는 건데 정부에서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세금 더 내. 당신은 돈을 더 벌고 있으니까 세금 더 내.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계속 더 받아가는 그러한 지금 착취 구조에 있다. 여러분들이 소득세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세금의 어떤 착취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소득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인플레이션 텍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세율을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세금의 그 구간별 소득세율표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해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율이 이제 같은 금액을 벌었을 때는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소득자, 즉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근로자가 이제 고소득자인데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12%입니다. 소득 8천만 원 이상이 12%. 그런데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은 76.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근로소득세 중에서 12%의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76%다. 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월급쟁이가 33%다. 면세자가 33%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많이 버니까 많이 내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월급쟁이인 거고
본인들이 그 돈을 뭐 평생 버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최대 소득으로서 이제 버는 건데 그렇게 많이 벌 때 많이 뜯어간다. 나라가 많이 뜯어간다. 결국은 그분들은 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겠죠. 전에 제가 스웨덴에서 이제 그 기업인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뭐 점심 식사를 같이 이제 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스웨덴, 뭐 노르웨이, 덴마크 전부 다 복지국가인데 이 복지국가에서는 세금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다. 당신들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예전에는 소득의 55%를 냈는데 지금은 45%를 내기 때문에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45%면은 그러면 45% 세금 내고 나면은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어떡하고 건강보험료 어떡하냐 그랬더니 왜 국민연금을 따로 내고 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느냐고. 그러면 애들 대학이나 아니면 노후에 내 그 연금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45% 세금 받은 거로 다 해준다. 그 다음에 그 45%라는 게 뭐 부자만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45%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율이 높고 복지국가라면 그렇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에 건강에 뭐 어떤 그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서도 결국은 노후 내가 준비해야 되죠. 건강보험료 내가 또 따로 하여튼 뭐 준비를 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아이들 교육비 전부 다 내가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학원까지도 다 부담해주는 그런 복지국가가 아닌데 세금만 복지국가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이렇게 세금을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고소득자들 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라면서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겠죠. 인재가 유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너무 많이 부담하게 되면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창업이나 혁신을 해서 결국은 세금으로 다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창업이나 혁신을 하겠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또는 창업과 혁신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세수 기반이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세율이 굉장히 높았던 뭐 스웨덴 같은 나라가 45%면은 뭐 살만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까지도 이제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상속세가 높아서 결국은 고액자산가들이 또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떠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세수 기반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상속세의 원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상속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상속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토지를 가지고 이제 부의 세습이 있었을 때는요. 사실 토지라는 것은 사실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정말 뭐 어떤 노름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은 토지라는 거는 없어질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뭐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이라는 것은 날씨나 뭐 또는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토지를 상속받고 그 토지를 또 상속하고 하는 식의 이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그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영원히 그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 바뀔 때에는 그 토지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되돌려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자, 뭐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또 부가 너무 집중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경제의 순으로 봤을 때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죠. 또 개인의 성공하고 이제 부모의 성공이 너무나 일치가 돼 버리면 또 그것도 이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덜 이제 발휘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걸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상속세라는 거는 사실은
그 상속세를 통해서 많은 돈을 걷겠다라는 것보다는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가 바뀌면서 그래도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게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를 통해서 부의 세습을 일부 환수해서 개인이 타고난 환경보다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주의 사회를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속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과거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금융 시스템이 미비하고 현금 거래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개인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명 재산, 또 재산을 은닉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만연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1993년도에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모든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세라는 거는 이 금융실명제가 도입하기 전에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명재산이 있을 거고 당연히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이 은닉이 됐을 거라는 가정하에 당신이 보이는 재산이 돼서 한 50%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재산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50%의 세금을 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와는 달리 상속세가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 즉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어려웠던 시기에 높은 세율과 과세 구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문제점이다. 그래서 정확한 소득 파악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모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50%의 상속세 플러스 이제 대주주 할증이라고 해서 10%를 추가로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이 대주주면은 그 본인의 지분을 예를 들어서 상속한다 했을 때 지분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하여튼 뭐 60억이라는 돈을 내놓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인데 OECD 평균은 지금 27%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27%라는 게 굉장히 좀 미슬리딩한 그런 숫자인데 그냥 OECD의 반은 OECD의 38개국 중에 17개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상속세율이 0이죠. 네. 그래서 OECD 평균 그러면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를 다 포함을 해서 그 평균 수치를 계산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13%가 평균 소득세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좀 그나마 조금 좀 덜 높은 거다라는 걸로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건지 23개 국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의 세율을 갖다가 평균해서 27%를 OECD 평균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하고 하나하나 1대1로 비교를 해봐도 지금 일본이 상속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대주주 할증 상속세를 같은 게 일본은 없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고요. 또 프랑스 상속세율 높죠. 또 미국, 영국 높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독일 좀 높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중에 굉장히 잔인한 상속세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근데 이제 배우자 상속세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30억 이상을 상속하게 되면 그러면은 50%를 상속세로 내야 돼요. 요즘에 이제 강남의 집값이 뭐 100억, 200억도 가는 이런 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뭐 배우자가 죽어요. 그러면은 그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던 그 집을 팔아야 상속세를 낼 수 있겠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하우스 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는 가진 게 없어요. 집 밖에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그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를 잃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남은 미망인이 결국은 그 집을 또 팔아서 상속세라는 걸 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의 경우에
남편이 사망한 후에 아내가 15억 원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매각하거나, 또 중소기업 사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 지분과 부동산으로 배우자가 20억 원 상속세 고지를 받아서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또 의사 부부의 경우에도 병원 건물 아파트를 배우자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12억 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병원을 팔아야 되는, 또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자영업자 부부의 경우에도 상가 건물 소유로 배우자가 8억 원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건물을 매각 후에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배우자 공제라는 거를 없앤다, 그래서 배우자는 그냥 상속세를 안 내고 배우자의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상당히 많은 세금이 이제 감소가 되고, 그래서 배우자도 이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겠죠. 또 배우자 상속세의 역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혼이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00억 원인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면요, 배우자 공제 30억 원만 적용을 받게 되면 과세표준 70억 원에 대해서 약 35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을 하게 되니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이제 50억으로 이미 나눠 가진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억을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50억에 대해서 50%니까 25억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죠. 세금 부담이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장려하는 그런 법이 되는 게 아니냐. 죽기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있죠. 또 아까 이제 소득세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다, 과세 구간이라는 거가 25년 전, 30년 전과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표준이 그대로 있어서 또 공제액도 마찬가지로 25년간 동결되어 있죠. 2000년 이후에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 지금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5억 원, 최고 세율은 30억 원 초과이면 5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물가를 반영했다 그러면 일괄공제가 약 9억 원이 돼야 될 거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약 9억 원이 돼야 될 거고, 최고 세율 적용도 50억 원 초과에 대해서 해야 될 겁니다. 또 만약에 집값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일괄공제는 약 15억 원, 왜냐하면 2000년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도 약 15억 원,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은 80억 원 초과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집값도 이제 오르고 있고, 또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건물을 갖고 있던 기업을 갖고 있던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때문에 커지죠. 금액이 커지는데 과표 구간이 그대로 있으니까 상속세 대상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이제 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에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35%의 세금을 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8천만 원이라는 돈은요, 그 당시에 강남의 압구정동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두세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 돈을 1년에 번다? 그러면 많이 버니까 세금 내야지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저항도 없이 그렇게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을 했을 거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내게 해서 우리 기회의 균등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 상속세나 증여세나 소득세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자녀들이 그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압구정동에 30평짜리 아파트 두 채, 세 채 살 돈 벌지 않는데도 그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것은 나한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는 좋다라고 박수 치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가 결국은 그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나 죽고 나서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제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중산층 과세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가 10억 원 이상 비중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53%가 됐고요.
2030년에는 80%가 될 거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2030년에는 약 32.6%가 상속세 대상이 되는 그런 부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유층에게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속세가 이제는 일반인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세금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상속세의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발생을 합니다. 전체 상속세의 68.8%가 부동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동산 등에서 이제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속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하고 무관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상속, 피상속인 그러면은 상속을 해주는 돌아가신 분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 돼요. 근데 피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물려줬는데 상속인이 그 자녀가 1명이든 10명이든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10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를 내라. 그렇다면은 이게 1명한테 가도 50%, 10명한테 가도 50%죠. 근데 그렇게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없다. 그렇게 유산세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 국가 정도다. 그래서 이제 현행 유산세 방식, 그래서 사망자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를 유산 취득세로, 그래서 상속인별 취득재산 기준 과세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을 1명에게 상속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1명, 상속을 받는 그 1명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10명한테 상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명한테 10억씩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속인은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산 취득세가 조금 더 합리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유산세 방식이다. 자, 이게 근데 가지고 있는 땅을 그냥 물려준다, 가지고 있는 돈을 물려준다 그랬을 때하고 가업을 물려준다는 거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은 가업을 물려주는데 역시 이 가업에 대해서 이거를 지분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려준 거로 이렇게 간주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식으로 물납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은 뭐 그렇게들 많이 하죠. 지난 한 10여 년간 311개 기업이 주식으로 물납을 했는데 그 중에 126개, 약 40.5% 기업이 10년 사이에 휴업과 폐업을 했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속세라는 걸 만들 취지가 뭐죠? 부의 대물림이에요. 그런데 부의 대물림을 굳이 상속세라는 거로 막지 않아도 40.5%가 없어져 버려요. 10년 안에. 가업승계라는 게. 자, 과연 이렇게 기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을 부의 대물림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속세라는 것을 만든 취지와 현재 상속세 운영의 대상이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기업가의 상속세 부담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한국이 가장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 이것 때문에 기업의 원활한 세대 교체가 막히고 장수 기업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대표적인 상속세 피해 사례입니다. 37 같은 경우에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증여한 주식 때문에 150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돼서 결국 회사를 매각해야 했다는 겁니다. 또 넥슨은 창업주가 사망한 후에 5조 3천억 원의 상속세 고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을 했고, 그래서 기재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또 삼성의 경우에 이건희 회장이 상속 과정에서 삼성 일가가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이 주식담보대출을 하고 또 지분을 매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또 한진그룹의 경우에 조양호 회장이 사망 후에 상속세 부담으로 대한항공 지분 매각과 경영권 불안정이 발생했고요.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신격호 회장이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경영권 분쟁과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중소 제조업체들이 2세 경영진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외국계 기업에게 매각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상속세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고액자산가들이 255명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많아졌죠. 또 2017년도에는 해외 이주 신고 고액자산가는 6명에 불과했는데 7년간 42.5배가 되었다. 255명? 아직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500명, 후년에는 1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액자산가들이 해외 이주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정부나 국회에서는 해외 자산가들은 이주하기 전에 상속세 내라라는 이런 잔인한 법도 아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절반이 상속세가 없거나 또 이미 폐지를 했어요. 1971년도에 캐나다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1979년도에 호주, 또 1992년도에는 뉴질랜드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 악명이 자자하던 스웨덴도 상속세를 폐지했고요. 2014년 노르웨이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OECD 38개 국가 중에 17개국이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한 상태고, 또 이들 국가들은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걷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 돈 번 거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영국조차도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만도 2008년도에 상속세를 5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그런 상속세 축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상속세 폐지 후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1984년 아스트라제네카로 유명한 아스트라라는 회사가 원래 스웨덴 회사인데 제네카가 인수하면서 영국 회사가 됐죠. 그런데 이 상속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2005년도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케아, 테트라팩, 룬더버그 그룹 등 세금을 피해서 해외로 이전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상속세 폐지 후에는 기업의 투자가 늘고 이런 기업들이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났습니다. 사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서 2%에 불과했는데 폐지 후에 오히려 기업이나 창업가들이 내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또 상속세 폐지 후에 투자가 증가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 더 됐고, 또 연간 경제 성장률이 증가했고, 또 추가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증가해서 추가 세수가 들어왔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속세가 개편되면 일자리도 증가할 거고, 총 실질 투자도 증가할 거고, 매출도 증가할 거고, GDP도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상속세는 이중과세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을 어떤 사람이 평생 벌었다고 하죠. 자, 그 100억을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정말 그대로 모아서 자녀한테 물려줬다고 하죠. 자, 100억을 벌 때 세금을 냈겠죠. 물론 100억을 벌면서 예를 들어서 30%, 40%씩 세금을 내서 한 60억 정도 남겨뒀다고 하죠. 자, 60억을 자녀한테 물려주면 어떻게 되죠? 다시 5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0억을 모은 사람은 왜 모은 건가요? 자기가 벌면서 세금 내고 또 자녀한테 주면서 세금 내고 이렇게 이중과세라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또 스웨덴 같은 나라에 이제 세금을 없앴는데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르냐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세율이지만 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 지방세 없습니다.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비 국가가 부담하고요. 노후자금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약에 그러게 하고 싶은데 잘 못 가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나라 가서 병원에 갈 일 생기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런 스웨덴 같은 나라 그렇게 해외 나가서 병원 갈 일 있으면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죠. 내가 낸 건강보험을 왜 내가 해외에 있을 때는 부담 안 해주나요? 근데 스웨덴은 건강보험이라는 거 따로 받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해외 나가서 병원 간 병원비조차도 나라에서 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가 다 따로따로고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교육비가 있고요. 또 개인이 마련해야 되는 노후자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겠죠. 또 이 상속세라는 게 사실은 세수 기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1.5%에 불과해요. 그것도 뭐 최근에 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낮은데, 그런데 이 상속세라는 게 사실은 부유층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닿고 있고, 이 상속세를 낼 것을 걱정하고 미리부터 투자를 덜하고 또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또 해외에 실제로 이주해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은 이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어떤 세수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은 뭐 항상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국민의 뜻.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치인들 욕할 거 없고요. 정부 욕할 거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 국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속세 말도 안 돼. 소득세 너무 높아. 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정치를 하든 정부가 됐든 관료가 됐든 그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바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부자 돈 많이 뺏어야지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런 제도는 바뀌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부유층이 자꾸 떠나고 또는 이제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목돈을 생각하고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기업 활동을 해야 될 젊은 층이 그런 활동 안 하고 하면은 결국은 모두가 다 같이 이제 가난한 나라로 가는 길을 타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범죄인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범죄의 원인이 뭐냐? 상속세 회피하려다가 범죄자가 됐습니다. 해외 이민을 가장하기도 하고 사망사실 은닉하기도 하고 차명계좌 이용하기도 하고 허위로 통정 거래를 하기도 하고 등등의 이런 기업인의 범죄가 상당히 많은 부분 상속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걸린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상속세가 없어진다면 기업인 범죄도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첫 번째, 최고 세율을 인하해야 됩니다. OECD 평균 수준, 뭐 그나마 상속세가 있는 나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30% 내외라고 하죠. 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30%만 돼도 내겠다. 그 정도.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좀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첫 번째 단계를 좀 개선을 하면 좋겠고요. 또 공제액도 상향을 해야 됩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아파트 값이 지금 뭐 10억을 초과하는 게 50%가 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10억 이상에 대해서 높은 상속세율을 계속 걷어서 배우자가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또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해서 자녀가 많으면 그 자녀들이 받는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지 부모가 그냥 물려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낸다는 것도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죠.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상속을 적게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상속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거는 맞지 않는다. 또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뭐 옆 나라 일본은 지금 가업 승계할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는 기업의 임직원조차도 가업 승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속세를 증여세를 면제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제도 개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녀에게 진짜 기업을 물려받겠다고 하는 자녀도 기특한데 그런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할증이 아니라 정말 할인을 해서 상속세도 좀 면제해주는 그런 게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지금 요즘에 무슨 뭐 가업승계에 대해서 상속세를 갖다가 좀 줄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걸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름만 있다. 상속세를 갖다가 가업이라서 이제 뭐 면제해주고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뭔가 그런 걸 쓰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제도를 만들었고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괜히 뭐 생색만 내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물가 상승률과 자산 가격 변동을 정기적으로 반영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25년간 동결된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율이라든지 세 구간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세 구간, 세율이 조정되는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 기업을 자꾸 마치 땅을 상속하는 것 또는 현금을 상속하는 것과 같이 보는 이런 관점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을 개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특히 요즘에 ESG 얘기 많이 하는데 마치 근데 그 기업이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래서 기업을 소유한 그 대주주가 사망하면은 마치 현금을 상속하는 것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것은 좀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기업은 사실 개인 재산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법적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기업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개인의 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기업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재화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되고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 초래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속세라는 거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통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뭐 대기업이니까 괜찮다. 또 기업을 안 갖고 있는 개인은 또 뭐 기업이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나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내가 그렇게 대기업의 상속이니까 나랑 상관없다. 중소기업, 기업이니까 나랑 상관없다라고 했던 그 기업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결국은 기업이 매각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할 때 결국 나의 일자리, 나의 자녀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교육도, 병원도, 뭐 은행도, 서비스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면 된다라는 게 결국은 나한테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거를 온 국민이 알고 그래서 우리 이런 상속세, 소득세 없애고 줄이고 좀 정부도 좀 돈 좀 아끼고 최근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요즘에 뭐 정부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정부에서 해야 될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툭하면은 뭐 도서관 같은 데도 막 한 달씩 문을 닫고 문을 닫는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민간 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뭐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리노베이션 하나도 필요치 않은 그런 도서관이 한 달씩 문을 닫는다고 그러고 또 뭐 멀쩡한 도로 다 뒤집어 엎고 왜 국민들이 애써서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 뺏어가서 그런 데다가 돈 쓰느냐 좀 이런 생각을 온 국민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뭐 국내에 귀국해서 가장 먼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봉지 사가지고 버려야 되는 정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던 거죠? 예. 그전에는 당연히 내던 내 재산세, 뭐 아니면 주민세, 뭐 이런 걸 갖고 했던 서비스를 왜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봉투를 사서 하라는 거예요? 그 봉투를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몇 명이고 내가 뭐 내는 세금이 얼마면 거기에 따라서 봉투를 나눠줘야죠. 그리고 그 봉투로 버리도록 하고 왜 봉투를 사서 쓰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상하게 그런 세금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것 같아요. 그 세금을 갖다가 좀 거부하는 그런 운동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은 징벌적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세율도 최고 수준이고 25년간 동결된 공제액으로 인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인해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고 그래서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다수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모한 겁니다. 1987년 이후 방치된 소득세 구간 또 20년 넘게 동결된 상속세 기준 모두 다 인플레이션을 악용한 소리 없는 증세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서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또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강업 승계가 단절되고 있고 기업인들이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뭐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는데 이미 OECD 국가 절반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지하고 나니까 오히려 투자도 증가하고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거를 좀 온 국민이 인식하고, 그것을 또 정부와 국회가 반영을 해서 공제액도 상향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할증평가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조세 정의도 실천되고 경제 활력도 동시에 좀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이 징벌적 상속세제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신현환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